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끌어갈 본부장단 인선을 발표하면서 선대위 개편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친노동 행보로 최근 주 52시간제 폐지 발언 논란 불식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쟁점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추가 인선을 발표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전 9시에 민주당 선대위 본부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홍보본부장엔 새로 영입된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이 임명됐고, 정책본부장은 이 후보 정책을 총괄해온 윤우덕 의원이, 직능본부장엔 이른바 이재명 7인의 멤버인 김병욱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조직본부장은 정세균 전 총리 측 인사인 이원욱 의원이, 총괄 상황실장은 개파색이 옅은 서영교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선대위는 16개 본부 체제에서 총무, 전략기획, 정책, 조직 등 6개 본부로 압축됐습니다. 이 후보는 또 1호 영입 인사인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는데요. 모든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며 국민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혀서 논란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후보는 조금 전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도 참석해 각종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선 민주개혁 진영이 작은 하자까지 크게 책임지는 게 맞는다며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엔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은 시기상조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김원기, 문희상 전 의장 등 당 원로들도 만나서 대선 승리를 위한 조언을 청취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윤 후보는 이른바 패싱 논란으로 이준석 대표와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까지 3일째 지역으로 잠행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와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일정 대신에 제주도를 방문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대선이 불과 9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당대표와 대선 후보의 갈등이 길어질 경우 본선 전략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윤 후보가 갈등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지 정치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후보는 오늘 오전 일정을 추가해서 경기 안양시로 향했습니다. 어제 안양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하던 60대 노동자 3명이 장비에 깔려 숨지는 참변이 있었는데요. 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윤 후보는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확실한 예방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업체가 예방 의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발언 등 이딴 노동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친노동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후보는 지금은 황우여 전 대표 등 당 상임 고문단을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고언을 청취하고 있고요. 주한, 주북 영국 대사를 접견한 데 이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기업인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네, 권민석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안 협상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네, 내년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처리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서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가장 큰 건 경항공모함 예산 반영 여부입니다. 2033년까지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사업비 예산을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반영하자 국민의힘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쟁점입니다. 일단 당정은 내년에 총 3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사업을 이재명 후보 선거 지원용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소위가 오후 3시에서 6시로 늦춰졌고 국회 본회의도 저녁 8시로 조정됐습니다. 이때까지 여야는 장점 사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해 법정 처리 시한 안에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공공정책학을 석사 졸업한 김민희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사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조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관련해서 조동연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는 20, 30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동연 위원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이라면서 사과를 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판단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론가님, 먼저 조동연 위원장이 그동안 그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인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지금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혹 제기 자체가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혼을 한 거잖아요. 이혼 사유까지 지금 들춰내야 됩니까? 과연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성 정치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젊은 층 여성의 경우에 요즘 이혼율도 높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어떤 공직에 진출하든가 아니면 정계를 진출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당시 사유까지 전부 다 일일이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증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생활까지 들춰내려고 하는 것, 전 뭐랄까요,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허은하 수석 대변인의 오늘 그
발표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동현 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30대 워킹맘의 망신을 혼자 다 시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과거에 이혼할 때 뭐 이혼 사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게 부적절한 뭔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 그 여성은 자녀를 데리고 워킹맘으로 살면 안 됩니까? 그럼 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가 흘러가게 되면요, 국민의힘 쪽에서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걸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그런 공간에서 했다고 하면 그 명예훼손 여지가 있으면은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까지도 공당에서 끌어들여서 선대위 차원에서 논쟁으로 만드는 건 부적절한데, 만약에 이게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면 나중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이른바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부 다 지금 파헤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나중에 영부인이 되고 공식적으로 정치 행위를 해야 될 텐데 조만간에 나와서, 그러면 당신 그때 부적절한 사생활 행위 검증하겠습니다. 검증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검증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겁니까? 왜 이렇게 논란이 흘러가는지 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여성한테만 이렇게 가혹한지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그 비판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남성 여성의 문제로 가다 보면은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문제를 계기로 조금은 어떤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 기준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한번 합의가 되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일정한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합의가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뭐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 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분명히 국민 감정과는 조금 유리돼 있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과연 공당에서 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 다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한다는 워딩을 쓴 것을 보면 이 문제가 덮고 갈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고 갈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제를 하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조동현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고, 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는 점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보수신문이 조동현 후보자의 법원 판결문까지 네.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서 또 이제 그 혼외자 논란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직에 있었어요. 공직에 있었는데 그 공직에 있는 가운데, 정치인 자격으로 있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사생활 문제가 생겼어요. 검증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도덕성에 관한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10년 전에 그냥 군인이었어요, 평범한.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복잡하게 가족사가 얽혀있었다고 치죠. 뭐 개인 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까지 검증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이건 우리 사회의 기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기준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하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고 아마 젊은 층도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일호영이 민사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과거 문제까지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일종의 망신주기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 건 전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치인들은 그러면은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할 때부터 젊은 시절의 사생활도 그렇고 그때부터 나는 나중에 정치인이 될 거야, 사생활 관리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백혜련 총괄단장도 국민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평론가님께서는 뭐 이런 수준의 검증은 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공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과연 민주당이 선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냐라는 판단도 분명히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동의하는 바는 있으나 백희련 의원도 말을 했듯이 국민 정서는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뭐 저희는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 어떤 논평을 낸다거나 지속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조금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뭐 본인의 어떤 판단과 또 민주당의 판단을 저희는 뭐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임승호 대변인 발언 취지도 전반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 논란 자체가 결국 개인의 이 내밀한 사생활을 지나치게 끄집어내서 어떻게 보면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망신주기 형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정치인지에 대한 논란의 지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공적인 영역, 공직을 맡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야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 관련된 좀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해서 좀 사회적인 합의, 좀 고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치가 뭐 원래 기준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이기도 하고요. 또 절대적 기준이 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소한 남에 대해서 비난하려면 나도 그 기준이 돌아올 거라는 것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른바 줄리 의혹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뭐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예쁜 브로치에 비유했다가 나중에 가서 남자도 브로치를 단다 이런 식의 아주 궁색한 변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본질적으로 조동현 후보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그 의혹 제기를 해도 되는 그 의혹을 검증할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체도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검증하는 것은 뭐 민주당하고 얘기를 해서 검증을 하던가 민주당이 스스로 검증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면서 검증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쁜 브로치에 비유하면서 지금 영입 인사가 전문성을 갖고 영입했다고 하는데 여성인데 마치 무슨 꾸며가지고 이번에 영입을 뭔가를 꾸미는 대상으로서 영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그걸 또 궁색하게 또 해명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2030 세대 표심을 지금 잡겠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청년층 공약 내놓고 있는데 청년층이 좋아하겠습니까? 청년층이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도 수용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조금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남성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별을 떠나서 신인 정치인을 기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선 후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병준 위원장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조동현 위원장과 관련한 어떤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고 백희련 의원 본인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민주당이 뭐 국민의 그런 정서를 좀 판단을 하겠다, 고려해 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 그 선대위 관련해서 조동현 위원장 외에 다른 그 영입 인사를 놓고도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청년 인선을 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발표한 인물 가운데 김윤희 뉴로 어소시에이츠 대표라는 분이 바로 전날까지 국민의힘 합류를 추진했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실제로 박수영 의원도 밝혔다시피 저희 당에 공식적으로 선대위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음 날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를 한다라는 것을 보고 저희는 많이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명단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의사를 전혀 전달받지 못한 채 민주당으로 갑자기 간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 다만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통해서 좋은 정치를 밝혀야 될 부분이긴 한데 다소 좀 의아한 지점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좀 다르다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들의 인식인데 과연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시에
이렇게 지원서를 어떻게 보면 던져놓고 그중에서 자신을 뽑아주는 곳에 가는 것이 과연 정당 정치를 지향하는 분의 지향점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연관이 돼 있으니까 하나 추가로 여쭐게요. 그 또 쌀집 아저씨로 불렸던 김형희 전 MBC PD도 원래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또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미디어 쪽에 활동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영희 PD가 자세한 사정을 저희 쪽에 전달한 바가 없어서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민주당 저희가 이제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좀 지난하게 지연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인사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본인이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당에 합류하겠다라는 것은 지점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과연 이분이 정당 정치를 고려한 것이라면 저희 당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입당 의사를 선대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조금 시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다른 곳에 합류하는 것은 저희는 좀 의아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의아하다, 당혹스럽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향점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념이나 이런 지향을 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정치인이 이념 지향하고 어느 당에 들어갑니까? 뭐 예를 들면 빅데이터 전문가가 빅데이터로 이념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성을 잘 발현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탐내는 여러 영입 인사들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겹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탐내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을 영입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정도 스펙을 갖춰야 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쪽에서 접촉을 하고 양쪽에서 타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희 전 PD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윤희 대표도 역시 또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거에서 국민의힘이 뺏긴 거예요, 인사를.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좋을까, 민주당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하거나 뭐 국민의힘으로 가서 내가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거나 내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뭐 할 수 있겠어. 요즘 2030 세대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선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영입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으로 올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랑 타진했던 사람인데 뭐 자리 사냥꾼도 아니고 지금 양쪽에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렇게 한 게 맞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정당성 있게 들리지는 않아요. 저는. 네, 반론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정당성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만약 일반 회사였다면 당연히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당이 선대위입니다. 선대위라고 한다면 윤석열 선대위라고 한다면 본인이 합류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동의가 있었을 것이고 이재명 선대위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동의 하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청년층이 뭐 이념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 있겠지만 정당 정치인을 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념에 동의하는 분이 선대위를 돕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당 정치인의 뭐 청년, 중장년층 상관없이 당연한 이야기고요. 왜 전날에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다가 갑자기 다음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주장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마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정당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안 든 거죠. 네.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하루 만에 바뀌었다는 점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최종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니까 본인들이 또 어떤 그 생각을 갖고 민주당 선대로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요. 요 논란과 관련해서 이 정도 정리를 좀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변인께서는 그 이준석 대표랑 좀 친분이 좀 각별한 사이시죠? 뭐 가까운 사이긴 한데요. 직제로 네. 봤을 때 근데 뭐 지금 저도 공식적으로 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준석 대표 근처의 어떤 측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연락이 아직도 안 됩니까? 계속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어디
어제는 순천에 갔다 그러는데 지금 어디가 지금 있는 거죠? 어제는 여수 순천에 있었고 지금은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제주도요? 예, 확인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소식 자체도 이준석 대표랑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 측근들을 통해서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알고 예, 예.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전남 순천에 가서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천하람 위원장이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대선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의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크게는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무 제대로 된 타겟팅이나 어떤 컨셉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모든 토끼를 잡겠다라는 식의 안철수식의 선거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30 남성은 이준석이 붙잡고 있으니까 뭐 이수정 교수를 데려오면 2030 여성도 잡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안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위기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로 빈손으로 쉽사리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네, 대변인께 하나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대변인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뭐 여러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시선의 차이가 있던데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과의 이런 갈등 알력 다툼입니까? 아니면 대선 승리를 위한 가치의 충돌입니까? 저는 가치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네. 대표는 뭐 지속적으로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큰 조직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최근에 경험했던 선거는 보궐선거와 당대표 선거였는데 굉장히 소규모로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당심을 모두 가져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의 충돌은 있는 것 같고 뭐 이준석 대표도 어떤 소통의 부분에서 이제 서로 답답함을 느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측근들을 통해서 이번 사태의 어떤 원인을 들으니 다소 어떤 일정 패싱이라고 불리는 행위가 조금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일부 윤석열 후보 본인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으나 측근들이 이제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익명성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라든지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언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감정이 상해 있었고 그것이 최근에 폭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알력 다툼은 아니고 가치의 충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계 진출을 선언한 게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된 거죠,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내가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지율도 많이 오르니까 아마 또 더 많은 사람이 옆에 붙었겠죠. 경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전국 조직을 다 움직일 만큼의 그 많은 조직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이 굳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스스로 오만에 빠지는 거죠. 윤석열 후보 지지율 앞으로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때 가면 다시 이준석 대표의 가치가 필요해. 그래서 손 내밀면 그게 진정한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구애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과거 지금 자꾸 옥새 들고 나르샤 얘기 나오잖아요. 2016년 총선 때 그때 제가 계속 방송 출연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새삼스럽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진박 공천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른바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들을 막 공천으로 꽂아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안 된다고 저항을 하지만 저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하고 영도다리 위에서 바람 맞으면서 사진 찍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역으로 말하면 안 된다 얘기하거나 당내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까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풀어줘야 될 대상도 뭐 2016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역시 윤석열 후보가 풀어줘야 되는데 무슨 부산에 내려가서 리프레시하러 갔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관심 없다고 얘기한다던가 이게 무슨 맞는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하든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공간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든 뭔가의 메시지를 주면 이게 장기화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뜻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후보기 때문에
당대표도 필요 없어. 넌 우리 식대로 갈 거야.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과연 이준석 없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이준석 없이 대통령 될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대변인께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고 또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출범 이후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변화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존재감도 윤석열 후보가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잠적을 했을 때 지방 일정이 있고 또 주변을 통해서 전달받다 보니 이제 권성동 총장을 대신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이제는 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으니 후보와 대표의 어떤 1대1 회동이나 1대1 대화도 조만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임승호 대변인이 저희 자리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그 자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SNS나 이렇게 보면 강한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난처하실 수는 있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 갈등 상태를 봉합을 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좀 숙이고 들어가서 이준석 대표를 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숙이고 들어가란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좀 그 이해를 해서 좀 이렇게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숙이고가 아니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의 윤석열 후보의 그런 발언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임승호 대변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움직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대선 후보가 기존에 잡혀있던 계획 일정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락은 좀 빨리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소통이 굉장히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 상황에서 이제 측근들을 통한 연락이 가능한 상황인가를 봤을 때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통은 조만간 있어야 되고 또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사고가 있는데요. 네. 당 주도권 다툼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내년 또 지방선거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가정을 해보죠. 윤석열 후보가 일정 취소했어요. 뭐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후보인데 얼마든지 뭐 취소가 가능한 일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려갔어요. 지금 이제 제주도에 있다고 하니까 비행기 타면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달려가서 이준석 대표하고 포항하는 장면 하나 뭐 연출을 하든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유, 윤석열 후보가 정말 궁색하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보는.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이준석 대표가 당 주도권 다 가져가고 나 자리 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식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툭 치고 무시하고 가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좀 이제는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도 좀 무의미한 수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자리 싸움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감정 싸움까지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은 듭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쪽이든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서로에게 좀 마음을 여는 태도를 서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윤석열 후보 측 물론 국민의힘 후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쪽에 그 분들의 이런 입장을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윤 후보 쪽에서는 또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된 이상 그 국민의힘 당헌의 당무 우선권이 대선 후보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후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그런 의중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좀 원팀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내부 갈등 상황이 표출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참고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서 좀 그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채널A 조사에서는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사 결과가 바로 또 나왔거든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의뢰한 조사인데 이 조사를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또 이렇게 앞서 있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까지 좀 추이를 보면 어느 특정 후보가 절대적으로 강세에 있다 이렇게 우열을 좀 가리기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앞서 지금 그 임성호 대변인께서 가치의 충돌, 뭐 이런 전략의 충돌,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의 충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셔서 여쭤보면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윤석열 후보 가까운 분들의 전략은 영남 지역에서 이른바 그 몰표,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수도권에서 선전을 하고 뭐 이런 전략을 좀 갖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2030 젊은 세대 그리고 호남에서도 나름의 선전을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뭐 선대위 인선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좀 갈등이 불거지고 이런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좀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저희는 저희 측에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에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특정 어떤 분들은 뭐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 사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오는 오차범위 아니지만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27일부터 29일까지로 지금 측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시기를 본다면 이 선대위 구성에서 있었던 어떤 지연한 그런 과정들이 반영돼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쫓아가는 듯한 모양새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지지율과 여론조사에서 이 사태가 지속적으로 간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만약 혹시 당내에 이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추세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만한 생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경계해야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뭐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론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지금 방법이 한쪽은 이제 전화 면접이고 다른 쪽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자동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추세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가다가 지금 앞서갔던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어찌 보면 또 앞으로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태도에 관한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진보하고 보수 진영은 절대 그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확고하게 지지 후보를 안 바꾸는 층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후보가 좋을지 이 후보를 찍으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가서 실제 투표장에서 마음을 바꾸는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층의 경우에는 선거 캠페인이나 선거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TV토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은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일사불란함도 찾아가고 외부 영입 인사들도 속속 발표하는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선대위 구성 한 달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잡음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 계속 여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선거 캠페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세대 변수가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지역 변수도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와 지역을 동시에 같이 잡아야 하는 선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준석도 필요하고 뭐 영남을 겨냥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도 필요한 거죠. 근데 내 생각만 옳다 이렇게 지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지금 그 생각이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후보가 당을 주도하는 거라고 하면 주도하는 게 맞다고 하면 책임도 윤석열 후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가서 손을 내밀고 하는 것도 결국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거 떠나서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미지가 뭡니까? 큰형 이미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면 형처럼 이렇게 좀 품어주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평론가님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앞서 그 채널A 조사와 TV조선 조사 한쪽은 전화면접 한쪽은 ARS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니까 둘 다 일단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일단 그 조사를 했다라는 점을 참고로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론가님의 지적도 분명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대선에 있어 중요 지점에 다다랐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제 골든 크로스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제 추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신호가 되고 다시 역전당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따라가기 힘든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비슷한 수준까지는 왔을 수 있으나 골든 크로스가 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추세라는 것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쫓아오는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 당내의 쇄신과 혁신에 대해서 당 구성원 저를 포함한 당 구성원 전체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조사 방법, 문항, 그리고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서 숫자 그리고 이게 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거는 특정 여론조사, 특정 방법으로 꾸준히 진행되는 여론조사의 추세에 대해서는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앞서 평론가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런 추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까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확인과 함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으로 또 역대 최다 규모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33명으로 연일 최다 수치를 갈아치우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해 이르면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도 2,26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역대 최다 확진 규모를 보였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오세훈 시장은 최대 1,400여 개의 병상을 늘리고 재택 치료자를 위한 대면 진료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18세에서 49세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이 지난 18세에서 49세는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 모레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7%나 오르면서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물가가 예상했던 수준을 웃돌았다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애초 예상치인 2.3%를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가속화 시사에 이어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 꺾일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내년 봄으로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경북 산간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도 서울의 체감온도가 4도에 머무는 등 전국이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휴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 발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100명 이상 늘면서 이틀 연속 5,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확산세가 커지며 위중증 환자도 10명이 추가돼 현재 733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며 사망자도 속출해 어제 하루 동안 47명이 숨져 국내 사망 누적은 3,705명에 달합니다. 의료 역량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환자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발생 5,242명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4,106명이 확진돼서 비중이 78%에 달했습니다. 백신은 추가 접종자가 어제 하루 16만 명 늘어 누적 330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1차 접종률은 82.9%, 접종 완료율은 80.1%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서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년 만에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병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더 나은 일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 역시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야 더욱 건강하고 협력해야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더욱 강해지는 길입니다.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0명대로 치솟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식당, 카페, 백신 미접종자 인원 제한 등의 추가 방역 조치를 내일 발표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미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어서 접종자의 경우 거리 두기 체감 정도가 앞선 4단계보다는 약할 것이라며 인원수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거리 두기 4단계에선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콜락텍 등은 영업할 수 없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곳은 서울입니다. 이틀 연속 서울에서만 2,000명 이상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2,5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재택치료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 진료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전국 확진의 40% 이상을 서울이 차지하는데 확산세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2,26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틀 연속 2,000명을 넘겼고 코로나19 역대 최다 확진 규모입니다. 양성률은 2.0%로 올라섰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이미 70%를 넘겼고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90%를 넘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울시가 병상 총동원에 나섰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2,688병상에 최대 1,411개 병상을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먼저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4개 시립병원에 더해 이달 안에 시립병원 2곳에서 19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합니다. 행정명령으로 민간병원에서 513개 병상을 확보 중이고 의료기관 협조를 통해 705병상을 준비 중입니다. 또 임신부 환자용 9개 병상을 따로 운영하고 대학 기숙사 한 곳을 52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대면 진료센터도 운영하죠? 네, 서울시가 코로나 외래 진료센터를 올해 안에 8곳 운영합니다. 재택치료 중인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이 필요할 경우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택치료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증으로 악화하는 일을 예방하는 역할입니다. 또 재택환자 응급센터도 운영해서 24시간 응급처치와 처방,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 체계도 재정비합니다. 자치구별로 관리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자치구 전담팀도 확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의료 대응을 늘릴수록 의료진 확보와 다른 환자 치료에는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확진자 폭증을 막을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동반부진하면서 지난 3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직전 분기보다 0.3%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수출과 정부 소비가 각각 1.8%, 1.3% 성장했지만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각각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4%로 동반부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4%를 달성하기 위해선 4분기에 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11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1년 12월 4.2%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3.2%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2달 연속 3%가 넘으면서 고물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휘발유는 33.4%, 경유가 39.7% 올랐고 돼지고기는 14%, 국산 쇠고기는 9.2%가 상승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애초 예상치인 2.3%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평가 자료를 통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예상했던 수준을 웃돌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제유가 내림세와 유류세 인하 효과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하겠지만 수요 확대와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여전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가속화를 시사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유행이 약화하면 물가가 내릴 것이라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으로 이르면 내년 봄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 꺾일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공급망 차질에 따른 것으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완화하면 꺾일 것이라던 그동안의 발언과 달랐습니다. 파월 의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지금의 물가 급등을 팬데믹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으로 보고 팬데믹이 풀리면 해소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예측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예측을 믿고 행동할 수는 없으며 인플레이션은 우리 예상보다 더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오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도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고 인플레 압력이 높다며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의 진행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It is therefore appropriate, in my view, to consider wrapping up the taper of our asset purchases, which we actually announced at the November meeting, perhaps a few months sooner. AP통신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새로운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2%로 3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이은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이 금리 인상을 앞둔 정지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르면 내년 봄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하철 승객 승하차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CCTV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승무원은 불법 촬영물을 SNS에도 게재해 오다가 YTN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삭제되기 전 YTN 취재진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에는 직접 여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YTN 취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해서 관용 없이 징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경찰도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3회 1부입니다. 네, 승무원이 안전관리용 CCTV를 불법 촬영에 악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 촬영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일어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들을 살펴보면 열차 좌석에 앉은 여성이 일어나자 남성 승무원이 CCTV 화면을 바꿔가며 불법 촬영을 이어갑니다. 열차에서 내릴 때까지 여성의 동선을 쫓아가며 계속해서 화면을 바꾸는데요. 혼자 열차를 이용하든 동행이 있든 상관없이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 승객들만 노렸습니다. 쫓던 여성이 눈에 보이는 위치에 서 있으면 CCTV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하철 창 너머로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승무원은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차장 54살 김모 씨로 확인됐는데요. 승객 승하차 안전관리를 위해 열차 내부와 승강장 CCTV를 볼 수 있고 열차 맨 뒷칸에 혼자 탑승해 일하는 환경을 악용해서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해당 승무원은 이런 불법 촬영물을 SNS에 올리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하철 CCTV를 이용한 여성 승객 불법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S에는 CCTV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외에도 김 씨가 치마를 입은 여성 승객과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등을 뒤쫓아가며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영상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승객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외투 앞섭에 휴대전화를 숨긴 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밖에 SNS에는 신원 미상 여성의 나체나 노출 사진 등도 버젓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김 씨가 올린 이런 불법 촬영물은 YTN이 확인한 것만 70개가 넘었습니다. 네, 해당 승무원은 자신의 SNS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데 서울교통공사가 관련 사실을 파악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네, YTN 취재진이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취재에 들어가자 김 씨는 가장 먼저 자신의 SNS를 삭제했는데요. 취재진은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김 씨가 SNS에 올린 영상을 먼저 확보한 뒤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 씨가 1년 가까이 불법 촬영물을 SNS에 게재해왔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YTN이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김 씨의 범행을 파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사 측의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명백하고 심각한 대시민 범죄로 보고 관용 없이 일벌 백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차장 승무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지 대책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여죄가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세시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 방화동 10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베란다 세시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추위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6도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6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모자나 장갑을 챙기는 등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0.2도, 충북 제천이 영하 9.7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 낮았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6도, 광주와 대구 18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며 종일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도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일부 지역에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하지만 영하권 추위는 휴일 아침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이 지역에 바람도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별히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